안녕하세요. 네, 올해 2016년 8월 27일 날 시행된 교정학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7급 시험에서는 교정학이 평상시보다는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그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평상시에 좀 잘 다루지 않던 문제라든지 좀 지엽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거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우리가 좀 평이한 문제 내지 중급이나 하급 정도의 문제가 한 5, 60%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중간중간에 많이 도사려 있는 그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뭐 교정 상담 기법 문제라든지 또는 뭐 처우 조직 관련 문제 이런 건 좀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석방자 관리 규정이나 수용자 사망 시 조치 같은 경우는 평상시 잘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에서 출제가 됐고요. 또 뭐 특별한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민영교도소법 문제는 조금 구석진 곳에서 조문을 문제화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교정학 파트가 좀 출제 범위가 많죠. 근데 이번에는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15문제가 나오고 형사정책 파트가 5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과 법령으로 나눠보면 이론 3문제, 법령이 1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형사정책에서는 이론 2문제, 법령 3문제 이런 식의 비중을 보입니다. 합쳐보면 이론이 5문제가 되겠고 법령이 15문제가 되죠. 그래서 결국 역시 법령의 출제 비중은 여전히 높다. 그래서 늘 공부하실 때 이론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특히 올해와 같이 조금 생소한 이론 같은 게 등장하면 좀 난감할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 문제를 정확히 맞춰주시고 또 법령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령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게 앞으로도 중요한 대비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이책형으로 진행합니다. 자, 이책형의 1번 문제부터 봅니다. 자, 형집행법과 동법 시행령상 청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수용자는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법무부 장관, 순회전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이건 아주 출제도 많이 됐고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청원을 누구에게 하는가? 장관, 순회전공무원, 그리고 지방교정청장. 다음 2번째. 2번이 이제 정답인데요.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그러면 소장은 바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다만 순회전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우리 법조문을 그대로 지문화했기 때문에 앞부분은 맞는데 뒷단락을 보면 이때 그 내용을 전부 녹음해야 한다. 이런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순회전공무원은 그 요지를 청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청원부에 기록을 해서 이거 가지고 나중에 순회전공 공무원이 청원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지 녹음하라는 근거 의무조항이나 근거조항은 없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순회전공 공무원이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 해당 교정시설 교도관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순회전공 공무원에게 여기 교정시설에서 운영이 잘못돼가지고 청원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도관이 참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조문에도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요. 다음 4번째 청원에 대한 결정은 문서로서 해야 된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소장은 청원에 관한 결정서를 접수했다. 그러면 바로 전달해야 되겠죠. 청원인에게 지체 없이 전달. 옳은 지문입니다. 자, 2번이 답이고요. 다음 2번 문제. 형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상 교도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교정시설 밖에서 하는 것은 부과할 수 없다. 옳은 질문이죠. 네. 작업 의무가 없는데 신청에 따라
작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 하면 금구미사죠. 금고형, 구류형, 미결수용자, 사형 확정자. 그 중에 미결수용자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규정시설 밖에서 하는 건 부과할 수 없다는 말은 미결수용자가 왜 미결수용이 된 거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작업을 부과하게 된다면 그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아예 법에서 할 수 없도록 선언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2번. 소장 금고나 구류형의 집행중인 사람에 대해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적어드린 바와 같이 금고형이나 구류형 수용자 같은 경우에는 작업 의무가 없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이건 미결 수용자나 사형 확정자와 동일합니다. 다음 3번.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주 1회 이상 작업 실적을 확인하게 하는데, 이거 틀렸죠. 매주가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 작업 실적을 확인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매주가 아니라 매일 실적을 확인하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되죠. 3번이 답이고요. 다음 4번.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하면 이틀간,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의 기일을 맞았다 그러면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맞죠? 네. 면제한답니다. 원칙적 면제. 그래서 사망을 했다든지 기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와중에 또 작업까지 부과한다는 건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법에서 작업을 면제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본인이 오히려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단서가 나오는 거죠. 수용자가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차라리 내가 작업을 하면서 시름을 잇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그래서 옳은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외국인 수용자가 많이 늘면서 이런 문제가 최근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외국인 수용자에 관한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 자, 1번부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의 장은 전담 교정시설의 장이니까 외국인의 특성에 알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된다. 당연하고 옳은 지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에 능통한 소속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하여 일상적인 개별 면담, 고충에서 통역, 번역, 외국어 공관, 영사관 등 관계인과 연락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교도관 중에서 이런 중국어면 중국어,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각각 외국어에 능통한 교도관을 전담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이런 고충 해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다음 3번.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 종교나 생활 관습이 다르거나 그리고 민족 감정 등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 수용자는 거실을 분리 수용해야 된다. 이것도 옳은 지문입니다.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틀린 지문으로 냈을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수용자라는 요 수식어를 빼고 그냥 모든 외국인 수용자는 다 분리 수용하는 것을, 거실을 분리하는 것으로 규정 지문화해서 틀린 지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거실을 분리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분리 수용해야 한다죠. 그래서 이건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고 4번이 답입니다. 4번은 중간에 불필요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서 정답이 됐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될 수가 있었겠죠. 물론 다른 걸 명확히 안다면 4번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자, 확인해 보면 소장은 외국인 수용자가 질병 등으로 사망을 했다. 사망하면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통지를 하죠. 그 다음에 외국인 수용자이기 때문에 누구? 그 업무를 처리하는 외교 공관 등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면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불필요한 게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조항은 맞죠. 그의 국적 시민권이 속하는 나라의 외교 공관이나 영사관장 관원에게, 이래서 외교 공관에게 빨리 알려주고 그럼 업무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또 가족이 있다면 가족에게 즉시 통지. 뒷부분은 맞는데 앞부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런 거를 출제위원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하나 살짝 도입을 하면서 틀린 지문을 내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문제 4번. 형집행법과 동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 변호인은 제외하고 외부인 사람과의 접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변호인은 미결수용자의 변호인과의 접견은 특별한 보호를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규정이 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인들과의 접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 시설에 안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용자는 규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을 할 수 있다. 접견을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접견 제한 내용이죠. 어떤 사유, 바로 접견 제한 사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두 문자로 많이 하죠. 법, 금, 교 안에 해당이 됩니다. 법령 저촉, 금지 결정, 교화 사회복귀, 안전질서. 그 중에 교화 사회복귀, 안전질서는 각종 제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중에 지금 이 문제는 시설의 안전질서에 관한 거니까 옳은 지문이 되겠죠. 자, 다음 2번. 일반 경비 적급 수용자의 접견 허용에서는 월 6회? 틀렸죠? 일반 경비 적급은 월 5회입니다. 그리고 1일 1회만 허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1일 1회고 차후상 필요하다 그러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여기 월 6회란 표현이 잘못됐죠. 자, 그러면 경비처우 등급별 처우가 어떻게 돼 있죠? 개방, 완화, 일반, 중경비처우급. 이거는 1일 1회고 완화 1번 중경비 적급은 월 기준으로 6회, 5회, 4회 이렇게 됩니다. 그 중에 일반 경비 적급이니까 월 5회가 옳은 5회라고 해야 이제 옳은 주문이 되겠죠. 그리고 중경비 적급 4회고 사형 확정자도 4회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고요. 3번 접견 중인 수용자가 수용자 처우 또는 규정시설 운영에 관해 거짓 사실을 유포한다면 하는 때에는 교도관은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접견 중지 사유입니다. 접견 중지 사유도 머리 글자로 한번 적어보면 접견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이 발생했다. 그럼 중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법, 물, 증, 거, 교안 이렇게 암기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죠. 법령 저촉이나 이거 물은 금지 물품의 금지 물품을 수수한다든지 증거인멸 그리고 거짓 사실 유포 바로 요거죠. 그다음에 교화 사회복귀 안전질서. 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나머지 법부터 거를 제외하는 거짓 사실 유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뭐뭐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도 중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해서는 거짓 사실을 유포하는 때 그래서 여기도 뭐뭐 하려고 하는 때 유포하려고 하는 때 요거는 아니에요. 유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 4번이죠. 소장은 교화 처우상 특히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용자가 다른 규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 접견하는 걸 허가할 수 있다. 바로 화상 접견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상 접견은 접견 허용 횟수 여기 개방 일반, 완화 일반, 중경비 적급의 각 허용 횟수에 화상 접견은 포함이 되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 얘는 횟수에 포함 이렇게 되고 접견이 아니어서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가족 만남의 날이라든지 가족 만남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접견보다 조금 더 처우가 좋은 내용이 되겠죠. 가족 만남의 날은 함께 만나가지고 다과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집이라는 건 1박 숙식을 제공하는 거. 근데 이거는 횟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여기는 이거 자체가 접견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다. 화상 접견은 접견의 일종이기 때문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5번 문제죠. 자, 개방형 처우의 한 형태로 미국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사법형 외부 통근제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사법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법기관에서 외부 통근형 자체를 선고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영위하다가 사법 외부 통근형이 선고가 되면 또 다른 외부 통근, 시설에 수용됨과 동시에 외부 통근 작업을 종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계속 영위하고 일정한 사회성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회와 단절이 덜 끊기는 이런 아주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단점 중에 장점이 아닌 것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수형자의 수용생활 적응에 도움이 되고, 그죠? 일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계속 직장생활을 유지하면서 수용생활을 하게 되는 거니까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 응보적 법감정에 부합한다. 이게 틀렸죠. 항상 이 수용자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제도, 새로운 처우, 더 확대되는 처우가 등장한다 그러면 국민의 법감정에는 반한다. 이런 비판이 반드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합한다가 아니라 반한다라고 해야 되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피해자라고 치면 나에게 상해를 가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교도소에 가서 격리 구금이 돼서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 뻗젓이 사회에서 했던 유사한 형태의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한다. 사람들의 그 법 감정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 감정에 반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다음 2번. 수용자가 판결 전 직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 중단되지 않고 가족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바로 이 대표적인 장점이 됩니다. 3번. 수용자에게 자율 능력을 가진 노동을 허용하여 개인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다. 그죠? 스스로의 자율적인 어떤 생활 그리고 인간 존엄에 좀 더 부합을 하는 거죠. 단순한 격리 구금에 비하면. 다음 4번. 주말 구금이나 야간 구금과 같은 반구금 제도와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평일에는 직장 생활 외부 통근 작업을 실시하다가 주말만 되면 교도소 내에서 구금이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반 구금 제도 내지 주말 구금 제도 이런 것과 합쳐져 가지고 운영하는데 아주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 답이고요. 다음 6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 설명과 관련이 있는 교정상담기법은 이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낯설게 느꼈었을 문제일 거로 생각이 드는데 자, 또 살펴보죠. 첫 번째 문장 1950년대 에릭 번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계약과 결정이나 치료 방식이다. 에릭 번 하면 바로 교류 분석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 교류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죠. 상담자는 대체로 선생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재소자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 행위에 미친 영향을 보도록 녹화 테이프를 재생하듯 되돌려보게 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의 부정적인 장면을 지워버리고 올바른 인생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신의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사회 병리적 문제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교정상담기법 중에서 여기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지문과 관련 1번이죠.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상호 교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교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정한 사회성을 함양하고 이 과정에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과거를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류를 하는 방식이 되니까 그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서 보면 1번에 이제 에릭 번도 이제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고 두 번째 문장에서 상담자는 선생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역할을 함으로써 서로 교류하는 상호 교류 과정을 또 그리고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 있는 것처럼 뭐 예전에 녹화 테이프를 보면서 과거를 스스로 반성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문장을 보면 자신의 문제를 검토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나 사회 병리적 문제가 있다면 이런 과정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그죠? 스스로를 반성하고 깨우치게 하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어울리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지문들은 교류 분석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보면 현실요법이라는 거 있죠. 현실요법은 자신의 현재의 행동을 평가해서 자기 스스로 현재의 모습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자신의 욕구를 가지고 또 책임감 있고 또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 그래서 현실요법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요법. 그래서 대신에 행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리고 각각 자신의 욕구가 있죠. 욕구를 현실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법. 이거를 현실요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건 환경요법이죠. 환경요법. 여기 이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요법.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래서 이제 범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범죄는 환경에 대한 병적 적응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뭐 물리적 환경이나 또는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물리적 정서적으로 뭐 도움이 되고 개방적인 환경을 조성을 해서 치유하는, 이걸 환경요법이라고 합니다. 맨 끝에 있는 사회적 요법은 환경요법의 뭐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 요법. 요거는 이제 사회적 요법에서는 범죄의 개념을 본인 개인의 문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주변 환경의 상호작용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범죄는 개인의 인격과 그리고 주변 환경이죠. 주변 환경의 복합적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그 사람의 어떤 사회성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그래서 친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적 요법이라고 합니다. 지문 내용은 다 여기 교류 분석에 관한 내용이니까 결국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7번 문제.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감호만을 청구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은 상실됨으로, 이거 틀렸죠? 상실되지 않죠. 상실됨으로 별도의 치료감호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형사사건으로는 진행이 될 필요가 없고 치료감호만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청구하게 되면 이때 이 영장을 그 사람을 계속 구금해두고 잡아둘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법에서 아예 구속영장을 치료감호 영장으로 보게 되면 계속 그 효력을 지속할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법에서는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그 효력이 이어진다라는 치료감호 영장으로서의 효력이 이어진다, 이렇게 아예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거죠. 우리 해설을 보면 해설의 밑줄에 나와 있죠. 구속영장은 치료감호 영장으로 보며 효력을 잃지 않는다. 바로 이걸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거고요. 1번이 답이고, 다음 2번 피치료감호자의 TV, 시청, 라디오, 신문, 도서 열람은 일과 시간의 취집 시간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제 수형자와 관련해서는 수형자는 조금 더 엄격한, 수형자도 상당한 보장을 하지만 엄격한 기준 하에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적으로 보장을 하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는 치료 감호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형벌을 집행받고 있는 수형자의 신분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완화된 조치, 훨씬 더 자유로운 보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 치료감호 형이 병과된 경우에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된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었죠.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병과가 됐다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고를 쳤다. 그렇다면 먼저 치료를 해야만 형벌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별도로 형을 따로 집행을 하게 된다면 이중처벌의 문제, 그죠? 그런 어떤 논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건 대체주의라고 해서 보완처분을 먼저 집행을 하고 치료감호가 보완처분의 일종이잖아요. 먼저 집행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징역 5년에 처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형벌 외에 치료감호도 필요하다. 그래서 병과가 됐다. 그러면 치료감호 예를 들어서 2년이다. 2년을 일단 치료감호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년을 별도로 형벌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걸 형기의 전체를 산입을 해요. 그러니까 남은 게 얼마죠? 3년만 형을 집행을 받으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게 바로 보완처분과 형벌에 관한 대체주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주의를 취한 우리의 입법, 바로 치료감호법입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요. 다음 4번.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족료되었을 때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네, 옳은 지문입니다.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해서 보호관찰이 시작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건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지금 보신 가족료가 된다면, 가족료는 말하자면 그 형을 집행 중에 있다가 가석방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되는 거죠. 치료감호 받다가 가족료 되는 거. 또는 치료 위탁이라는 조치도 있습니다. 치료감호를 1년 이상 받게 되면 법정 대리인 등에게 이제 충분히 이렇게 가족이나 법정 대리인에게 맡겨도 충분히 치료 조치가 가능하겠다 싶으면 치료 위탁을 실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보호관찰이 수반이 되도록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기간은 법에 3년으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죠. 자, 다음 문제로 갑니다. 8번. 전자장치 부착법이죠. 전자장치 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옳은 거 고르시옵니다. 1번.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주거 이전하거나 3일 이상 국내 여행 또는 출국할 때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건 맞는데 날짜가 틀렸죠. 3일이 아니라 7일입니다.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 국내외 여행할 때는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틀린 지문이에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전자장치 부착법이고 그 다음에 성충동 약물치료법도 똑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주거 이전이나 또는 7일 이상 여행할 때는 보호관찰관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일 경우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데 조금 다르죠. 주거 이전은 동일한데 이 날짜가 7일이 아니고 30일로 되어 있죠. 그래서 7일 대신에 30일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한다. 그러면 이때 허가도 아니고 신고예요. 그래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덜 엄격하죠.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특정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다. 성폭행 범죄라든지 살인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서 형 집행받고 나서 전자장치 부착을 받는다거나 이건 성충동 범죄, 성범죄를 통해서 성충동 약물치료까지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까 이 사람들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날짜는 7일 이상으로 조금 더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신고도 아니고 허가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이거 항상 묶어서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2번 질문.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 기간의 상한과 하한은 법에서 정한 기간의 2배로 한다. 틀렸죠? 상한은 내버려 두고 하한만 2배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죠. 그래서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한다면 부착 기간을 좀 더 가중해서 중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한만 2배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부 규정으로 들어가 보면 법정형 기준으로 해서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다. 그러면 아주 중한 거죠. 요거는 이제 기본 규정 자체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10년에서
30년 사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법정형 하한. 하한이 3년 이상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 하한이 3년 이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부착 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요거 하한이 3년 이상일 때는 3년부터 20년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년 이하일 때는 1년에서 10년 사이 이렇게 부착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누구에게 19세 미만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여기가 하한이죠. 하한만 2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무기에 처할 법정형으로 되어 있다면 10년이 아니라 20년이 되겠죠. 20년에서 30년. 그죠? 그리고 하한이 3년 이상이다 그러면 6년에서 20년이고 3년 이하일 때에는 19세 미만자에 대한 범죄면 2년에서 10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하한만 2배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3번. 검사는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집행 종료 면제된 후 15년이 아니죠. 10년입니다. 10년 내에 다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다음 4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여러 개의 특정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그리고 각 죄의 부착기간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특정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으로 한다. 이건 무슨 말이죠?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보면 첫 문장에 있는 여러 개의 특정 범죄니까 살인이나 성폭행 범죄 등을 여러 가지를 저지른 거예요. 뭐 2개 이상,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를 저질렀다면 부착기간이 각각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착기간 최장이 뭐 30년이다. 어떤 경우는 최장이 20년이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서. 그랬을 때 이걸 순수하게 다 일일이 다 더해버리면 이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가중주의라고 해서 2분의 1만 가중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죠. 요거에 2분의 1을 가중하면 더하기 15년이 되겠죠. 그래서 최장 45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면 50년인데 그건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에 2분의 1 가중주의를 하는 겁니다. 이걸 경합범이라고 해요. 형법상 실체적 경합이라고도 하고 경합범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제 2개 이상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범죄가 성립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쯤에 있는 거 있죠? 둘째 줄 끝에 각 죄의 부착 기간의 상한을 합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개를 더한 기간을 이렇게 가중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가혹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이게 20년이 아니라 하나는 10년짜리다. 그러면 단 순수하게 더한 게 40년밖에 안 되는데 중한 거에 2분의 1 더해서 45년이 돼버리면 더 중하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합한 걸로 계산하는 예외도 있고요. 그 다음 맨 끝에 문장을 보면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 범죄. 이거는 하나의 행위라고 했어요. 행위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범죄에 해당이 돼서 여러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중하게 가중해서 벌할 필요는 없죠. 행위가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법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럴 때는 가장 무거운 거 하나로만 하면 되겠다. 예를 들면 이것처럼 하나는 30년이고 하나는 10년이다 그러면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30년짜리 이렇게 하나로 하는 걸 상상적 경합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조문에 잘 나와 있고요. 옳은 지문 4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로 갑니다. 환경범죄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환경범죄학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재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죠. 1번 범죄 사건을 가해자, 피해자 특정 시 공간상에 설정된 법체계 등의 범죄 환경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니까 환경이 주변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범죄자의 범행 동기가 커질 수도 있고 또
또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을 잘 조성을 한다면 범죄의 기회가 조금 더 줄어드니까 범죄율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범죄 예방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현대만이 주장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렌팅햄 부부의 범죄 패턴이 이론에 따르면 범죄자는 일반인과 같은 정상적인 시공간적 행동 패턴을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갖는답니다. 그래서 시공간적 행동 패턴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시간, 어떤 공간적 상황에서 범죄를 저지를 건지 예측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걸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범죄자의 시간적 행동 패턴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2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CPTED, 이걸 셉테드라고 하는데, 셉테드를 주장한 제프리는 세상에는 환경적 조건에 따른 범죄 행동만 있을 뿐 범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어떤 말이죠? 환경적 상황에 의해서 범죄가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환경을 강조한 제프리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제프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설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잘 입체적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뭐 CCTV라든지 경비원을 일정한 위치에 세운다든지 사람들이 오가다가 충분히 눈으로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는 영역을 설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주택 건설 설계를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자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죠. 다음 4번. 환경범죄학의 다양한 범죄 분석 기법은 정보주도 경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경찰 활동에서도 이런 환경과 관련된 것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 뭐 경찰의 순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문제 10번. 형집행법과 독법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특별한 보호를 위하여 행하는 처우에 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 1번 노인 수용자의 거실은 시설 부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된다. 그렇죠? 노인 같은 경우에는 계단 오르내리기 힘겨우니까 1층 그리고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탈 수 있기 때문에 난방에 유의해라. 옳은 지문이고 두 번째 장애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네, 이렇게 하면 참 바람직하긴 하겠는데 이거는 법조문과는 좀 다릅니다. 갖추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는 말은 꼭 그렇게 이루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니라는 뜻이죠.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던 지문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음 3번. 법무부 장관은 19세 미만의 수용자를 처우를 전담하도록 정하는 시설에는 별도의 공동학습 공간 마련하고 학용품, 소년 정서하면 필요한 도서 잡지를 갖추어둬야 한다. 이건 옳은 질문이고요. 4번.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 수용자에 대해 실내 상담 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해야 된다. 그래서 실내에서 상담 등을 실시하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여성교도관이 해야 되는데 여성교도관이 부족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생긴다면 어쩔 수 없이 남성교도관이 실시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만 실내에서 1대1로 여성 수용자와 상담하는 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달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인의 여성 수용자와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할 때 투명한 창문, 충분히 공개가 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다른 여성마저 함께 입회시킨 후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맞고요. 2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11번. 민영교도소법의 민영교도소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교정법인의 대표자는 민영교도소 장 대통령을 정하는 직원을 임명할 때 미리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율적으로 공영교도소의 어떤 단점을 극복하고자 고안이 된 내용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이걸 그냥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가지고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각종 임원이 되겠죠. 이런 민영교도소 장이나 대통령을 정하는 직원 이런 걸 임명할 때는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민영교도소의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결격 사유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민영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무기는 국가의 부담으로 여기가 틀렸죠. 국가의 부담으로 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 장관이 구입하여 배정한다는 말은 맞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교도소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비 같은 경우는 매년 별도로 지급은 하고 있지만 이런 무기 구입은 민영교도소 자체적으로 구입해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의 부담이 아니라 해당 교정 법인의 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아시겠죠? 국가가 이런 무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이 지문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4번 민영교도소에 수용된 수용자가 작업하여 생긴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한다. 맞죠? 공인교도소와 마찬가지로 민영교도소도 모든 수입은 작업 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하게 돼 있고요.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따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12번. 다음 수용자 중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제외 대상.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데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다. 그러면 세 가지죠. 워낙 짧아서 징역이나 금고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이다. 너무 짧다. 그러면 분류심사 다 끝나고 나니까 나갈 때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구류형은 더 짧죠? 구류형도 대상이 되고. 구류형 같은 경우에는 1일에서 30일 미만까지밖에 안 되니까 징역금고보다 더 짧으니까. 그 다음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죠? 벌금이나 과료를 납입하지 않아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경미하기 때문에 제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외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1번 지문 징역 금고가 확정된 사람으로서 형기가 형집행 접수일로부터 3개월 미만 맞죠? 2번에 구류형, 3번에 노역장 유치명령. 바로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돼서 이게 제외 대상이고요. 4번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하다. 이거는 제외가 아니고 유예 대상이에요. 유예. 유예라는 거는 일단 사정이 분류심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까 밀어놨다가 그 사정이 해소가 되면 나중에 다시 분류심사를 재개하는 이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분류심사 곤란하다면 질병이 다 치유가 되면 그 다음에 분류심사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4번은 유예 대상이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유예 대상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질병도 있고 또는 징벌, 집행을 받거나 조사 중이거나 이건 곤란한 사정이죠. 또 기타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유예한다. 그래서 이 사유가 해소가 되면 유예하는 걸 다시 재개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4번이 답이고요. 자, 다음 13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소장은 개방, 완화, 경비, 차업급 수용자에 대해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가족 만남의 날 만남의 집은 개방과 완화 경비 처우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도 허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2번. 수장은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 대하여 결연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을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넌 없으니까 하지 마. 이게 아니죠. 뭔가 허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3번. 수용자가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거나 만남의 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형집행법 시행규칙 87조에서 정한 접견 허용 횟수에 포함 안 된다고 그랬죠. 가족 만남의 날 만남의 집은 접견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거보다 더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접견 자체는 아니니까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접견 허용 횟수가 개방은 매일 1회고 완화 일반 중경비 처급은 월 6회, 5회, 4회라고 그랬잖아요. 그 횟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가족의 만남의 날 행사를 했더라도 접견 횟수는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4번. 소장은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에 대하여도 만남의 날이나 만남의 집을 허가할 수 있다. 바로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 처우급도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허용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다음 14번. 형집행법 시행령상 신입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 신입자의 건강진단은 수용된 날로부터 3일 내에 해야 된다. 옳은 지문이고요. 바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법에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 하라고 그랬고 시행령은 구체적인 날짜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무일이 연속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뭐 이런 예외는 수반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소장은 신입자 거실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 교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아니죠. 신입자 거실은 3일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이 되도록 하게 돼 있는데 모든 수용자는 특별한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3일 내에 수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신입자 거실에 수용하는 이유가 뭐죠?
처음에 신입자를 바로 혼거 생활을 시켜버리면 악성 감염이나 충격 완화 장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단계로 신입자 거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3일 동안 수용되어 있다가 다음 단계 충분히 충격 흡수 장치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거실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여기다 작업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른 수용자들과 어울려서 그죠?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지를 고려할 때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입자 거실의 수용 기간 동안은 작업은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예외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소장은 19세 미만의 신입자,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어린 아이다라고 하면 소년 같은 경우에는 3일 가지고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최장 30일까지 신입자 거실 수용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4번. 소장은 신입자를 인수한 경우에 교도관에게 신입자 신체 의료 휴대폰을 지체 없이 검사. 그래서 이거 기본적인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이 답이고요. 다음 15번 문제. 조선시대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 도형은 형집행에 있어서 집행관의 자의가 개입하기 쉽기 때문에 남형의 폐해가 가장 많았다.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인데 도형이 아니고 장형입니다. 장형.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태형, 태장도유사죠. 도, 유형, 사형 이렇게 이제 5가지 5형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이거죠. 장형. 장형 같은 경우에는 60대에서 100대까지 5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장형을 개별적으로 장형만을 운영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도형이나 유형일 때는 또 장형을 병과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관리자가 되겠죠. 장형을 부과하는 이 관리자들의 어떤 자의가 개재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게 남형의 폐해가 많았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장형을 또 폐지하기에 이르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1번 지문은 도형이 아니라 장형이라고 해야 옳은 지문이 됩니다. 도형은 뭐죠? 오늘날의 징역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에는 1년부터 3년까지 5종으로 나눠 가지고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뭐 소금을 굽는다든지 쇠를 달구는 일을 해요. 이게 이제 5종은 6개월씩 더하는 거예요. 1년 6월, 2년 6월, 3년. 그렇게 해서 이제 5가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도형을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의 형벌이고요. 자, 1번이 답입니다. 다음 2번. 질병에 걸린 자나 임신한 여자는 태형을 집행하지 않고 대신 속전을 받았다 해서 이렇게 어떤 사회적 약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속전 제도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장형은 태형보다 중한 형벌로 60대에서 100대까지 5등급이 있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별도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형, 유형에 비하여 유형에 대하여 병과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도형, 유형에 처한다라고 하면 그냥 도형, 유형만 처한 경우는 없었고요. 다 장형을 부과한 이후에 플러스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걸 거친 다음에 도형이나 유형을 부과하는 이렇게 병과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번. 유형 중 안치는 왕족이나 고관 현직자에게 적용되었고 유거의 성질에 따라 본양안치, 절도안치, 위리안치 등이 있다. 맞는 얘기죠? 네. 자, 유형은 이 중에 유형은 어떤 게 있었나요? 유형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중도 부처라는 게 있고 이 지문에 있는 안치 제도가 있고 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 중에 중도 부처는 관원, 오늘날 공무원에 해당이 되겠죠. 관원의 범죄일 때 유배 보내는 중도 부처가 되고 나머지 여기 안치는 고관이나 고위 관료나 또는 왕족 등에게 하는 방식이고 여기에 이제 3가지 여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위리안치, 절도안치 그리고 본양안치 3가지를 운영을 했고요. 천사 제도는 평민에게 주로 활용했던 유형의 일종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 다음 16번. 가석방자 관리 규정이죠. 이게 조금 평상시 출제가 안 되던 내용인데 한번 확인을 합니다. 1번. 가석방자는 가석방 후 그 주거지 도착했을 때 지체 없이 종사할 직업
등 생활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찰서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요. 서면 신고 제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관할 경찰서 장은 6개월마다 가석방자의 품행, 직업 종류, 생활 정도, 가족과의 관계, 가족 보호 여부, 기타 참고 사항에 관하여 조사서 작성하고 관할지방검찰청에 장이나 가석방 수용했다가 석방한 규정시설의 장에게 통보,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매 6개월마다 이렇게 변동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석방자는 국내 주거지 이전 또는 10일 이상, 숫자가 잘못됐죠? 10일이 아니고 1개월입니다. 그래서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을 할 때는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다른 문제에서 이야기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할 때 주거 이전이나 일정 기간 국내외 여행할 때 신고하는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일이 아니라 1개월 이상 여행을 할 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다음 4번, 가석방자가 사망한 경우 관할 경찰서 장은 그 사실을 관할지방검찰청 가석방자를 수용했다가 석방한 규정시설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다음에 통보받은 석방시설의 장은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사망이 이루어지니까 관계기관에게 통보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문제 17번 문제. 보기에서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병고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두 고른 것. 자, 대표적인 사회내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 있는데 병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하나씩 봅니다. 기억번, 형법상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해당 사항 없죠. 사회봉사 수강명령 중에 지금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인데 수강명령은 병고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법상 선고유예라면 필요한 경우에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수강명령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번, 형법상 가석방된 자. 형법에 가석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보호관찰을 원칙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수강명령은 규정하고 있지 않고요. 보호관찰에 대한 또 행정관찰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예외도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하지만 수강명령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 디귿, 소년법상 보호관찰관의 장기, 단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살 이상인 자. 자, 소년법에 보면 장기, 단기 보호관찰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또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병합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옳은 지문이고, 12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소년법에 수강명령하고 장기 소년원 성취, 요거는 2년입니다.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성취. 이 두 가지는 연령 제한이 있어요. 적어도 이런 아이들은 12살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2살로 되어 있으니까 수강명령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그 병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 밑에 해설을 보시면 해설의 중간 부분에 별표가 있고 소년법 32조 2항 해놓고 병합할 수 있다 해놓고 1, 2, 3, 4, 5번이 나와 있죠. 바로 여기 제가 밑줄도 거놨는데 1호에 둘째 줄에 수강명령하고 보호관찰, 단기 보호관찰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2호의 둘째 줄을 보면 수강명령과 장기 보호관찰.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머리 글자로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소년법상 병합할 수 있다, 병고할 수 있다라는 규정. 그래서 1부터 5까지 5가지가 있는 거고요. 보통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머리 글자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보, 수, 사, 단, 보, 수, 사, 장, 그 다음에는 단, 시, 장, 시, 마지막에 장, 일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 이 키워드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건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는 방법.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 보호관찰. 여기 똑같고요. 보호자, 수강명령, 사회봉사, 그리고 장기 보호관찰. 요 네 가지 중에 병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이 중에 2개, 3개를.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단기 보호관찰과 요양원, 그 소년보호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여기는 장기보호관찰과 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여기는 장기보호관찰과 일은 뭐냐면 1개월, 1월 내 소년원 성취하는 거. 요거는 병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묶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번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것은 자, 장기 단기 보호 관찰과 수강 명령이니까 여기에 단기 보호 관찰과 수강 명령, 장기 보호 관찰과 수강 명령. 그래서 요 한 묶음이 되니까 병합이 가능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옳은 지문이 됩니다. 디귿은 옳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 집행을 유예받은 자.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받고 집행유예가 된다. 그러면 이 법에 따르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고할 수 있다. 이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처럼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 2번이 답이고요. 자, 다음 18번 문제. 형집행법상 수용자 사망시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그동안 사망시 조치는 잘 출제가 되지 않은데 이번에 7급 문제에서 출제가 됐고요. 자, 1번부터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실을 즉시 가족이나 가족이 없을 땐 다른 친족에게 통지해야 된다. 그렇죠? 사망하면 바로 통지하고 예외도 없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 연구상 필요에 따라 시신 인도를 청구하면 본인의 유언,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인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시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의학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보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서. 본인이 사전에 유언을 했거나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학술연구단체에 인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 3번 소장은 가족 등 수용자 사망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법이 정하는 소정기간 내에 시신을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할 사람이 없다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한 후 봉안해야 된다. 그래서 3일 내에 인수받지 않으면 임시 매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3일 동안 인수를 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임시 매장. 그리고 60일 동안 인수받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화장 후 봉안. 그래서 그 화장한 유골함이 되겠죠. 그걸 이제 봉안하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간이 있어요. 이 사이에 2년 동안 끝내 청구를 하지 않는다. 그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있을 텐데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여기서 집단 매장을 하거나 자연장으로 갑니다. 자연장은 나무라든지 나무나 풀 밑에 이제 유골을 화장한 유골을 넣어가지고 자연과 함께 산화되게 하는 이런 방법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임시 매장은 집단 매장으로 갈 수도 있고 자연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두 가지 형태가 나눠지고요. 화장 후 봉안하는 건 처음부터 자연장을 의도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게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 하며 그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 이건 그렇겠죠. 시신이 있더라도 거기에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즉시 화장 조치를 하고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고요. 4번이 답입니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 시신 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니죠. 인수 받는 사람 누구예요? 상속인. 사람이 죽었으니까 원칙적으로 상속인 본인의 비용으로 받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 화장이나 시신 인도에 필요한 비용 본인이 하는데 본인이 특히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상속인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재량 규정,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에요. 따라서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다음 19번.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리트 등의 학자는 처우 조직을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소년 범죄에 대한 처우 조직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처우 조직과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처우 조직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복종 및 동조 유형, 처우 조직의 유형을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또 하나가 바로 재교육 및 발전입니다. 재교육
및 발전 유형.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처우 유형이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복종 동조라고 하는 건 뭐죠? 엄격한 규율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제목에서. 그래서 요거는 보안 위주로 하고 엄격한 집행 이런 위주로 가는 처우 형태의 유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교육 및 발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변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교육, 훈련을 통하여 소년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처우는 그야말로 처우입니다. 처우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아이의 다양한 활동 이런 걸 보장하면서 처우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그 아이의 어떤 심리적인 측면, 인성적인 측면 있죠. 뭐 심리 또는 인성적인 측면을 재편하게 하는 이런 걸 유도하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보안 위주의 가장 강력한 제압을 하는 복종 동조 유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으로 변화를 유도하는 재교육 발전, 그리고 처우나 각종 다양한 활동을 보장해서 심리나 인성을 함양하도록 하는 처우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지문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소년 범죄자의 태도와 행동 변화 그리고 개인적 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태도와 행동 변화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항목 재교육 발전 유형과 좀 유사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문을 보면 소년 범죄자를 지역사회의 학교로 외부 통학도 시킨다. 바로 교육과 관련이 돼요. 여기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죠. 3번 재교육 및 발전,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우시설의 직원들은 대부분 교사로서 기술 습득, 친화적인 분위기 창출에 많은 관심을 둔다. 그래서 보안이 아니라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거냐에 초점을 맞추니까 대부분 교사들을 위주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처우시설 내 규율의 엄격한 집행이 쉽지 않다. 엄격한 집행이 쉬운 경우에는 바로 복종 및 동조형으로 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문들은 3번 재교육 및 발전 유형이기 때문에 3번이 답입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 수용자가 외부 직업훈련을 한 경우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아니죠. 외부 직업훈련 비용? 본인 부담 원칙이죠. 그래서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 부담은 예외적으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소장에 의해 선발된 교육 대상자는 작업 직업훈련을 면제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사람에게 작업도 부과하고 직업훈련도 부과한다면 집중을 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아예 우리 법에서는 면제한다, 시행규칙이죠. 면제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고르시오. 2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소장은 수용자가 개방체육과 완화경비 체육으로서 작업기술 탁월, 작업성적 우수한 경우에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고, 개인 작업 시간은 교도작업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1일 4시간이 아니죠. 1일 2시간 범위 내에 개인 작업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소장은 개방 또는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작업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기술이 있는 경우에 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할 수 있다. 작업 지도 보조는 바로 개방 완화경비 처우급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은 맞는데 뒷부분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경비 처우급에게도 보조할 수 있다.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단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4번도 틀린 지문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방과 완화 경비 처우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 처우급에게도 허용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머리 글자로 가, 귀, 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가족 만남의 집 만남의 날이 이런 형태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귀휴 제도인데 귀휴 중에 특별 기휴는 기휴 사유만 있으면 되니까 등급이 필요 없는데 이 중에 일반 기휴는 이렇게 개방 완화가 원칙이 돼 예외적으로 교화나 사회복귀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면 일반 경비 적급도 허용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회적 처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회적 처우라고 해서 사회 견학이라든지 사회 봉사라든지
외부 종교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연극 등 연극, 영화, 문화, 공연, 관람 이런 거는 개방과 완화 경비 적급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일반 경비 적급에게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로 기억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교정학 이번 7급 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이 끝났는데요. 좀 난해한 문제가 곳곳에 많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전에서 상당히 힘들게 좀 어려운 문제로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가질 생각은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들도 같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꼭 맞춘다면 뭐 득점 때문에 밀려서 잘못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또 교정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출의 경향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다음 시험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교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